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김은미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이제 11살밖에 되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일하는 게 좋아서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절대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보다는 결혼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거죠. 하지만 4살 연하남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어쩌다 보니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밖에 모르는 귀여운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자식 덕분에 일 말고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가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괜히 결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아래로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고요. 전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덕분에 서울 소재의 명문대학으로 진학했죠. 그리고 무사히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사실 제가 졸업한 98년도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라서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많이 뽑지 않아 취직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불경기를 뚫고 들어온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제 의견도 피력하는 적극적인 회사원이 되었죠. 물론 모든 게 반영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중 쓸만한 아이디어도 있다 보니 부장님이나 차장님 같은 윗분들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지방 출장은 물론 해외 출장에도 저를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저 역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기 위해 노력했죠. 그 덕에 저는 3년 만에 대리로 진급, 그리고 대리 달고 4년 만에 과장으로 진급했어요. 동기 중에서도 빠른 편이었죠. 제가 과장으로 진급했을 때도 대리를 달고 있는 동기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해 우리 팀에 27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 치고는 이해력도 상당히 빠르고 센스도 좋더군요. 게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왠지 제 신입사원 때를 보는 것 같아서 예뻐했습니다. 그렇게 곽호성 사원과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정도 들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차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죠. 게다가 제가 예뻐하던 곽호성 사원도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승진자가 제법 많았기에 한동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승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상위 부서로 이동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가고 싶던 부서라서 바로 옮기고 싶었지만 지금 합을 잘 맞춰놓은 이 부서를 쉽사리 등질 수도 없던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곽 대리가 저에게 찾아와 가지 말라고 잡더군요. 곽 대리뿐만 아니라 저 역시 이 부서를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저는 결국 상위 부서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얼마 뒤 팀원들과 작별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술을 깨기 위해 나와 있었더니 곽 대리가 따라 나오더군요. 차장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돼. 전 이미 결심한 이상 아쉬움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랑 연애해요. 저 차장님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해요. 곽 대리는 뜬금없이 저에게 고백을 했죠. 전 그런 곽 대리를 바라보다가 선 넘지 말라고 하고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곽 대리는 끈질기게 연락하면서 데이트하자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동한 부서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찾아와 기웃거리기도 했죠. 그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던 저는 곽 대리를 이해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몇 번 식사를 했는데 결국 제가 넘어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나이가 많다고 반대하셨지만 저에게 목을 매던 남자친구가 잘 처리한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제 나이 35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만 하고 연애는 안 하는 줄 알았다며 다들 제 결혼 소식에 놀랐죠. 그러나 우리의 회사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지만 말이죠.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우선 애부터 가지라고 하셨죠. 35살이면 지금도 노산이라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천하태평이냐며 잔소리를 퍼붓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무시하고 지냈어요. 어차피 아이 문제는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였으니까요. 그 외에도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전화나 문자로 남편 아침밥은 챙겨줬는지, 집에 청소는 했는지 등등 모든 것을 간섭하려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그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 남편에게 전달만 했죠. 4년 동안 저와 함께 일을 해본 남편은 제가 직접 나서면 상황이 커질 것이라는 걸 알고 본인 나름의 방어를 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저에게 아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 낳아야 하지 않을까?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언제 낳아도 낳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기에 큰 고민 없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후 만삭 때까지 출근을 했고 출산한 후로는 출산 휴가만 쓰고 3개월 만에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또한 불만이시더군요. 아직 저 또한 땐 핏덩이 같은 애를 두고 일을 하러 가냐? 어떻게 넌 애를 낳아도 모성애가 없어? 참 정없다, 정없어. 출산 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내용만 조금 바뀌었을 뿐 줄지 않았죠. 어머니, 이 사람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상무님이 이 사람한테 빨리 복귀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지만 여자는 애 많이 낳고 남자 잘 되도록 내조를 해야지, 내조를. 여자가 나대면 그게 다 남자 앞길 막는 거야. 아이 핑계를 대고 우리 집에 오셔서는 저를 집에 들여 앉혀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 뜻대로 할 저도 아니었기에 그냥 한 귀로 흘렸어요. 제가 아무리 이제 세상이 변했고 여자들도 아이 낳고도 다 일한다고 말한다 한들 설득될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안 그래도 애 키우랴 일하랴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소용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일 시어머니가 오는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 말만 무시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 평온한 우리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대리 다른 지 5년 만이었으니까 평균적인 기간이 걸린 셈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과장을 다른 게 엄청 대견했나 보더라고요. 한참 동안 본인이 잘나게 낳은 덕분이라고 생색을 내다가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자고까지 하셨죠. 어머니, 무슨 국가고시 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웬만큼 사고 안 치고 오래 일하면 진급 시켜줘요. 잔치는 무슨. 예, 그래도 네가 일을 잘하니까 진급한 거지. 진급하면 월급도 올라가는데 회사에서 아무나 승진시켜주냐?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지훈이 엄마는 차장이에요. 우리 능력 있는 차장님 앞에서 정말. 남편은 창피한 듯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았죠. 아니, 지훈애미는 너보다 4살이나 많잖아. 나이 많아서 차장인 게 뭐 대수라고. 참나. 전 입사 10년 만에 과장을 다룬 거고요. 지훈 엄마는 입사 8년 만에 과장 달았어요. 며느리 능력 좋은 거 이제 인정 좀 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고, 저 벨도 없는 놈, 지 와이프라고 싸고 돌기는 하며 툴툴거릴 뿐이었습니다. 전 조용히 남편 다리를 누르며 그만하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남편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심술이 수그러들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심술은 여전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심술을 무시하고 넘기는 스킬이 늘어만 갔죠. 남편과 저는 평일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생활 덕분인지 저는 무사히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남편도 저도 너무나 기뻤지만 심술 부리실 것 같아서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죠. 굳이 시어머니에게까지 축하받아야 하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계속 아이를 돌봐주시던 이모님이 집안 문제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새로운 시터를 구할 때까지는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내고 아이를 챙겼죠. 헌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모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며 아이를 돌봐주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 제안이 썩 당기진 않았지만 잦은 휴가로 업무에 지장이 많았기에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지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더군요. 그동안 잔소리며 구박을 하더니 막상 같이 살 때는 별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 시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죠. 새 시터를 구하지 말고 내가 같이 살면서 지훈이 봐주면 어떻겠니? 어머님이요?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내 손주 내가 보는데 뭐가 힘들어. 대신 씻어주는 돈을 나한테 주면 되지. 그러면 내가 살림까지 맡아서 다 해주마. 그 제안을 듣고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잠시 같이 살아보니 나쁘진 않아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어머니 행동을 보면 저희 집에 살기 위해 잠시 동안 저에게 맞춰준 것뿐이더군요. 시어머니의 본색은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합가한 다음 해에 남편이 차장 진급 대상자였는데 누락된 것이 시작이었죠. 항상 씩씩하던 남편도 이번에는 풀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승진을 기대 많이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위로했죠. 아직 41살인데 뭐. 그리고 대리에서 과장 달 때도 5년 걸렸잖아. 그럼 좀 더 길게 봐야지. 그래도 자기는 차장 다는 데까지 12년밖에 안 걸렸잖아. 부장 다는 것도 출산 휴가까지 냈는데 7년이면 엄청 빠른 거지. 와이프는 잘 나가는데 너무 창피하다. 나랑 비교하면서 욕심내지 마. 내가 입사했을 때랑 당신이 입사했을 때는 또 그 분위기가 달라. 저는 풀 죽은 남편에게 늦은 것이 아니라고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보자 하니까 남편 기죽이면 좋니? 네가 남편보다 잘 나가서 좋냐고. 네가 집에서 이렇게 남편 무시하고 기를 죽이니까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승진을 못하는 거 아니야. 지은애미 당장 회사 그만둬라.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의 저런 말을 무시했지만 이날은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 저희 이야기 엿듣지 마세요.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 이 사람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이 남자랑 결혼을 안 했겠죠. 이 사람이 저보다 회사에서 아랫사람인 게 싫었으면 제가 왜 어머니 욕을 들어가면서 같이 살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못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저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시터는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 협박조로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금세 얼굴이 빨개져서는 저게 친남편 무시하는 걸로 모자라서 시애미까지 무시하고 있네? 너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도 이렇게 했니? 하며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고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죠.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는 조금 서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나 가끔 집에서 마주치고 평소에도 살가운 고부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거나 화해의 제스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딱히 제가 잘못했다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한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분위기는 점점 유연해지더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도 저를 조금 더 조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장마가 끝난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야근 후 혼자 운전해 집에 가는 길 고속도로 진입 후 속도를 올렸는데 갑자기 핸들 조작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속이 붙어있던 차량은 그 속도가 미쳐 줄기 전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제법 큰 사고였어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에 있더라고요. 사고 당시 머리를 3개 받아서 뇌진탕이 온 것 같다고 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제 기억에는 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가던 자동차 센터에 핸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가 자동차 정비를 해보았는데 핸들 조작이 연결되는 부분이 풀려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정비소에 가신 적이 있다면 그쪽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풀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보닛 내부로는 손을 댈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정비소도 몇 군데 들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다 똑같더라고요. 누군가 일부러 만지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고 말이죠. 전 혹시나 정말 누군가 장치를 풀어놓았나 싶어서 자동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며칠 전 하루 영상이 아예 없더라고요. 다른 날 영상은 그대로 있는데 2일 전 남편도 저도 차를 운행하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 대어두었던 날의 영상만 없었습니다. 순간 혹시나 누군가 나를 노린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리고 평소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 만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평소 저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은 단언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운전면허도 없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곰곰이 또 생각해보니 남편 역시 의심스럽더군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남편은 저한테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저한테 멋있는 남편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평소에도 자존심 세고 사람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남편 성격에 저를 이기고 싶어 한다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회사 사람들이 아내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을 자극했는데 특히 차장 진급에 떨어지고 나서는 그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거든요. 그 외에 저에게 앙심을 품었을 만한 회사 사람도 몇 명으로 추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아무 증거 없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모든 걸 덮고 넘어가야 하나 싶었죠. 그러다 문득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라면 실패했으니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또 해치려 한다면 그 증거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차 안에 블랙박스 외에 또 다른 소형 카메라를 따로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도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들을 몰래 설치했죠. 혹시 그 누군가가 남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이 끝나도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전날 CCTV에 녹화된 것들을 꼼꼼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집에서 이상한 전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안 죽고 병원에 잠깐 있다가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하다며? 저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영상 속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천히는 무슨, 사고로 죽어야 이 보험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고 자기가 그랬잖아. 며느리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집안이 번성을 안 한다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죽일 것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아무튼 다시 그 기술자 좀 보내봐. 이번엔 확실하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며칠 뒤 자동차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에 자동차를 손보는 사람의 얼굴과 그 옆에서 이번엔 확실한 거냐고 묻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작업을 끝내고 블랙박스 칩을 꺼내면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요 며칠간의 블랙박스 영상을 다 지우더라고요. 저는 마침내 모든 증거를 잡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바로 제가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죠. 시어머니는 처음 경찰서에 잡혀왔을 때는 뻔뻔스럽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제가 제출한 증거 영상을 보더니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건 맞는데 자신에게 이것을 사주한 사람은 따로 있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애인이 있었더군요. 그 남자는 철학관을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계속 제 욕을 하니 사주상 제 기운이 남편을 눌러서
남편이 길을 못 펴는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아들 성품에 이혼은 절대 안 할 거라며 어떻게 할지 물었고, 시어머니의 A는 그러면 쭉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없애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사고사로 위장한 계획을 짰던 겁니다. 심지어 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제 생명보험까지 드러났더군요. 지정 수익자는 시어머니였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이 더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한동안 제 눈치만 보던 남편은 급기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당신을 그만큼 싫어하는 줄 상상도 못했어. 정말 내가 미안해. 어깨를 들썩이는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인가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하느냐고 했어요. 저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은 시어머니인 거고 남편은 제 남편인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인연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해도 시어머니가 연결되어 있는 한 저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또한 저는 반드시 시어머니가 자신의 죗값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자기가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에 생각이 많아진 듯 했죠. 어찌 보면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한동안 힘들어하다 싶더니 아무리 누군가 싫어도 죽이려고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말입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내보냈어요. 당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우리 집에 머물고 있던 시어머니는 원래 본인이 살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와 아이는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남자도 헤어진 것 같더군요. 서로의 탓만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았죠.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고 난 이후 시어머니가 자꾸만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잘못을 빌기는커녕 자기 아들 돌려놓으라며 이게 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고 울부짖었죠. 심지어 제가 아들과 본인 사이를 갈라놓은 거라고 소리까지 지르더군요. 저를 위하신 거면 행복하게 살게 두셨어야죠. 결국 어머니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정말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한 건 어머니라는 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달리다가 저를 보며 남편을 어떻게 홀렸기에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거냐고 욕을 퍼부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의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를 피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 남편은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저를 괴롭히고 싫어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시어머니와 전 애인은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아들까지 증인으로 나왔으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수감되겠죠. 저는 끝까지 선처 없이 재판을 진행해서 감옥에 넣어버리려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목숨을 위협받는 이런 일도 있네요. 하지만 잘 극복하고 살아야죠.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있게 마련인데 그 힘든 일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아이와 함께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